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긍정평가 높아요. 네, 38.9%. 9%. 와. 네, 부정이 58.7%네요. 와, 이거 지난주는 뭡니까? 조금 더 긍정이 오르고 0.8%. 부정은 좀 떨어지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MBS 네.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38%대가 나왔어요. 뭐 40% 넘은 데도 또 있고요. 네.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대선 때로 좀 돌아가 보면 그때도 사실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이랄까? 네. 이런 걸로 당선됐잖아요. 0.7%포인트 차이로. 근데 그걸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거,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제일 원인이 말하자면 요인이 외교 안보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뭔가 센 이미지, 강한 이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그 송교 변호사님도 뭐 트럼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트럼프 전략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뭐 나누기, 뭐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뭐 통합, 우리나라 뭐 통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소통도 없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조사는요,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47명이고 응답률은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 기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대예요. 긍정평가는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4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정도면 본인은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 지지층인데 지금 바로 이제 노영희 앵커께서 진행하시면서 다음 질문을 이제 물어보실 텐데 전 다음 질문을 보면 이 현상을 우리 이성영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지난 이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나중에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확인을 했죠. 맞는 말이다. 근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하는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동의한다가 39.5,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가 55,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38,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40% 초반 나오는 건 그대로 그냥 대통령 지지하는 진영이죠, 진영.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뭐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특별히 성과가 나올 만한 건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쨌거나 간에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들도 많고. 근데 이게 철저하게 반 문재인, 반 민주당 그 정서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문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론에 들끓었는데 지금 나온 39.5%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말 동조하냐 물어보니까 39.5%가 맞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세력이 결과적으로는 한계다 이렇게 좀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플러스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네. 이따 설명드릴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언론에도 문제가 많다. 네. 결국 이게 우리가 보수층 지지자들은 주로 보는 신문들이 따로 또 있고 뭐 그렇잖아요. 방송도 네, 역시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포장을 참 잘해줘요. 어떤 신문 칼럼을 보니까 무슨 대통령을 마동석 배우님하고 비교 닮았다는 식으로 정의롭네 뭐 이렇게까지 진짜 그걸 보면 세다
뭔가 느낌, 좋아, 강해. 그러지 않겠어요? 네. 좀 황당하더라고요, 좀. 네? 그러니까 이제 메타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른바 이제 마동석 배우다 그러면 마동석 배우가 지금 범죄도시 1, 2, 3탄이 다 1,000만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동석 배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하겠지만 또 보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동석 배우하고 이렇게 얼굴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특정한 용어를 써서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일종의 이제 상징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마치 네. 이제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들 부시 같은 경우에도 뭐 유명한 캐릭터 가령 이제 슈퍼맨 망토하고 슈퍼맨 옷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들 부시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오콘이고 그런 성향인데 슈퍼맨 이렇게 망토 딱 해서 옷을 복장을 해서 정의의 사도야? 뭐 이런 인식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더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결집의 효과가 있고요. 네. 특히 자유총연맹 발언, 이게 국민을 반쪽으로 가르든 말든 일단 렛츠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3.1절 기념사가 거기서부터 제3자 변제안이 나오고 지금 후쿠시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때 그게 친일 정부다라는 거의 선언문이었다면 저는 자유총연맹 축사는 국으로 가는 길에 어떤 또 선언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노선은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광자님께서 댓글 달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혼자 사는 인간이라 스트레스만 쌓여서 댓글에 욕만 달고 있네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께서는 조사할 때 진보 중도 보수 표집을 똑같이 해야지 늘 보수가 100명 정도 더 잡히는 게 정확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보수 과표집, 진보 과표집 이거는 여러 그 여론조사마다 다 있는 그런 다 현상인 것 있는 같아요. 거고 예. 그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다 내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 연령, 지역은 인구 비례 할당이 되는데 네. 정치 성향의 비율은 조사할 때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변수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각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15명의 인사 중에서 장관급 인사가 2명, 차관급 인사가 13명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야당에서는 쇄신이 아닌 퇴행크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 철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대표적인 뉴라이트이기도 하고 극우 발언으로도 매우 유명하고요. 김 교수가 지명된 통일부 역할이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또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 논란도 좀 네. 있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것도 역시 윤석열식 인사의 맥을 잇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리에 절대 앉으면 안 되는 분들이 가서 앉잖아요. 김영호 교수가 또 그 맥을 이었고요. 예를 들면 뭐 김강동 진실화해 위원장이라든지 뭐 김문수 그 경제 사회노동위원장 네. 그런 분들은 사실 평소에 노동관이라든지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김강동 위원장도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망언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만 골라서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부가 지금 전쟁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부에서 일하실 분을 통일부에다가 앉힌 격이고, 글쎄요, 이게 과연 통일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장관도 바꾸고 차관도 바꾸고 그다음에 다 나가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제가 조사 말씀 안 드렸거든요. 조사를 지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일단 국민 여론입니다.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하자가 이제 60.2%고요. 그다음에 인권 등 북한의 문제점을 알리고 체제 우월성을 남한 체제,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게 30.4%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다수는 60.2%는 기존의
통일부의 역할,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권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60.2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30.4인 이걸 우리는 가겠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에서는 이 통일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보게 되면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해라. 이게 국민의 60% 정도가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 한 30% 정도는 인권 등의 북한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서 우리 남한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런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게 60% 정도 되고 아니다. 북한한테 우리가 더 잘났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걔네들을 조금 좀 무릎 꿇고 들어오게 해라. 이게 30%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대 1의 절반의 차이가 지금 나는 건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하는 거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잘났으니까 너네 우리한테 무릎 꿇고 들어와 이거보다는 현실성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북한이 일본하고 물밑 접촉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혀 있으니까 우리하고 이제 뭐 통미봉남 원래 그게 기조였는데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없앴다가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을 지렛대 삼아서 아마 미국과 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은 뭐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꼭 하나 덧붙여야 될 게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여론을 보면 선거 여론을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검찰에서 기소한다 어쩐다 하지만 이게 미국 선거 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다 그러면 다시 4년 이제 8년 이렇게 더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어요? 당선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로는 바이든을 앞서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트럼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에 승리한다 그럼 당장 나올 이야기는 나는 김정은 만날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김영호 통일부 이제 장관이 되면 인사청문회 통과되고 임명이 되면 김정은 정권을 타도야 되는데 내년에 새로 되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령 꼭 바이든이 아니라 공화당이 누가 되냐면 공화당에서는 북한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15명 인사 중에서 장관이 2명, 차관급수 13명 교체가 됐고 이들 중 5명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용산 출장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2명이 정말 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청문회 통과 아직 안 돼서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뭐 청문회 통과 상관없이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38.5%, 더불어민주당 45.9%, 정의당이 2.4%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좀 올랐어요. 올랐고 한 1점 몇 프로 정도,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은 민주당도 민주당은 좀 떨어졌네요. 좀 떨어졌고. 떨어져도 45.9%죠? 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민주당이 올랐군요. 죄송합니다. 1.3% 정도 네, 올랐습니다. 예. 네. 자, 지난주가 당이 다 올랐네. 국민의힘은 지난주가 36.8이었는데 이번 주는 38.5%, 국민의힘도 조금 올랐다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난주 44.6%였는데 이번 주는 45.9%, 여기도 한 1.3% 정도 네, 올랐다는 두 정당이 얘기죠.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떨어졌네요. 정의당은 3%였는데 이번에 2.4%. 네네. 뭐 0.6% 떨어진 거 특별히 오차범위 내니까 의미는 없겠죠. 그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정의당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뭐 신당 3당 이야기 나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은 양강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양쪽 진영으로 결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당 내에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정의당 이
4% 지지율로는 어느 지역구를 나가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분당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창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의당의 존재감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민심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노란봉투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제 부터 부연 설명 드릴 텐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가결 처리돼야 된다가 43.3%, 부결 처리돼야 된다가 32.3%로 가결 처리돼야 된다가 한 10% 조금 더 높게 더 많습니다. 훨씬 비율은. 높네요. 네. 예. 그런데 또 이게 따지고 보니까 50%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결 처리돼야 된다가 50%는 높아야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면 노란봉투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노영희 앵커가 됐던 누가 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런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주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업하고 노동 행동을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노동자들은 그런 기본권을 행사하는 거고 사주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손해가 안 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노동자들에게 사주가 니네 때문에 우리 조업 안 하게 된 거 손해본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파업 노동자들은 돈도 없어가지고 파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금액을 높게 평가를 해서 돈 내달라고 하면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으면은 우리 3명이 파업했다고 쳐요. 우리 3명 모두에게 1,000만 원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만약에 1,000만 원의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니네가 감수해야 되는 거 500만 원 빼고 500만 원 가지고 셋이서 그중에서 특히 배종찬이 시끄럽게 말하면서 많이 손해를 입혔으니까 배종찬은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승영은 한 100만 원, 노영희는 뭐 50만 원 이렇게 각각의 책임 소재나 책임 역할을 따라서 다르게 하라고 노영희가 제일 많이 내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손해배상 관련된 판결을 낸 겁니다. 짧게 질문 하나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 관련해서 불법 파업, 불법 집회로 많은 손해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말하는 거 핵심은 불법이죠.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돼요. 자기네가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재판할 때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 파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서 니네들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다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이 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악용 수단으로 했거든요. 손배 청구를. 그거를 제한하자는 법이 이 법이거든요. 2014년에 그 쌍용차 그때 당시 파업 때 손해배상 청구를 47억 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47억 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아서 그때 모금 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노란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줬던 겁니다. 그때부터 유래된 게 노란 봉투법이고. 근데 뭐 이거 국회에서 가결 처리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한다고 이미 작년 9월부터 뭐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47억이 손해 났겠죠. 회사는 손해 나는 거 얼마든지 계산해서 쭉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하루 조업 못하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가압류를 쳐요. 그분들의 집이나 그분들의 뭐 다른 월급. 급여나 뭐 다른 재산에다가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0만 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은 그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갖고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만 원이나 떼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여튼 뭐 그런 식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있는 자들이 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거 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못 견디는 거죠. 게다가 공탁하려면 또 공탁 비용도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제약을 많이 둬가지고 이 사람들 괴롭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게 노란봉투법의 시효고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그러지 말아라.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진짜. 저 공부를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하고 계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신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설명을 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4일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객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몇 주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야 주장이 과연 정확하냐, 맞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여야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 불안을 자극시킨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35.6%, 정부 여당이 일본 논리를 옹호해서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 56.1%, 잘 모르겠다가 8.3%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한다 이런 얘기도 35.6%나 믿고 있군요. 그럼요. 어쨌든.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네. 정당 지지율하고 지지율이나 똑같습니다. 다 그 30 몇 프로 항상 비슷하고, 보수 우파 그 지지자들은 항상 보수 언론만 보다 보니 또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요즘 보수 언론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 불안과 걱정을 또 괴담으로 잘 포장해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광우병이라든지 뭐 사드 이런 것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칼럼 써주고 기사 써주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많이 소폭 다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 네. 그걸 보고서 광우병이랑 사드 때하고는 또 다르다.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세게 나가고 갈라치기로 나가고 하면 무조건 네. 응치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프레임 영향이 가장 큰 거죠. 그럼요. 프레임 영향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대로인 것이지 뭐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아졌다 이건 아닌데,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 여당이 일본 논리를 옹호해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가 56.1이라는 거는 적어도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중도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정부 여당이 왜 일본 논리를 옹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고 있는 거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잘 해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된 쇼미더민심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일단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쇼미더 영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 함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가 바로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신박한 댓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그리고 이 본부장님 두 분과 계속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여론조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재미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가 두 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죠. 우선 배 소장님,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등 여권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를 괴담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괴담 프레임 가운데 프레임이 나왔죠. 가장 악의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무려 7,9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많이도 하셨는데. 자, 거의 결과 77%에 해당하신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것이 말하자면 악의적이고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로 5.18 괴담, 뭐 북한군 개입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18%. 나머지는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기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여권 이런 쪽에서 말하고 있는 괴담 프레임, 민주당이 괴담을 지금 유포하고 네. 있다. 네. 이것이 도대체가 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77%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괴담이라고 했는데 그 그렇죠. 중에서 가장 근거가 없고 악의적인 괴담이 뭐냐 물어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네. 이게 즉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무해하다. 주장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괜찮다, 막 물 마시는 거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물 마시면 평생 마셔라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가서 마셔라. 항상 하는 얘기가 무해하면 일본 사람들이 왜 왜 그걸 우리한테 버리냐고. 왜 방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미야기현이 있거든요. 후쿠시마현 바로 옆인데 미야기현에서는 미야기현 의회에서는 방류를 전체 의견으로 반대를 확정을 했어요. 아니 그런 데가 많은데 일본에서도 반대. 다 일본에서 해요. 반대하는데 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보고 먹고 어떻게 아프라는 거야 뭐예요? 아 속상해 죽겠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봄솔님께서 킬러 문항이네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킬러 문항.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야 이거 진짜 1%만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주장하려면 사건의 당사자격인 일본 및 IAEA의 데이터를 제외한 오염수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할 것. 상당히 이성적인 댓글을.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선생님 같다. 네, 댓글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다음 댓글도 아주 네. 지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오염수가 무해하다면 자기네 나라에서 정화해서 산업용수, 생활용수, 식수로 쓰라고 해요. 왜 방류한대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건 절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답만 하고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 댓글도 그렇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는 국회의원들.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수족관 물은 왜 마시고 안전하다는 건지 소가 웃는다. 진짜 우리나라 의원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몇 선을 해도 그래요. 5선이라면서요, 그분이? 예, 예. 야, 이거 먹고 배탈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배탈이 진짜 안 났다면 그거는 그분 뱃속에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요점은 아니 왜냐면 서로 같은 균들이 그러니까 이질적인 균이 들어왔는데 몸이 못 견디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아프다? 그거는 비슷하다는 얘기가 될 수 건강하신가 있죠. 봐요. 네, 그렇게 그런 쪽으로 건강할 수 네,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얘기해 주세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려 11,000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이 결과가 정말 주목이 됩니다. 네, 읽어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나서 좋을 일 없다가 10명 중 6명, 60%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만나야 된다는 한다는 17%, 만나야 하지만 만나지 말아야 한다가 또 12%. 그러니까 만나서 좋을 일 없다고 합해버리면 만나지 말아가 사실상 72%입니다. 네. 만나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가 9%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자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만나죠. 먼저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만나야죠. 당장에 만나요. 왜 자꾸 이렇게 다른? 그렇죠. 만나야죠. 나는 만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합심하고 지금 대여 투쟁에 나서자라고 그러니까 선언을 해야죠. 정치적 억척이 없으려면 만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만나서 좋을 일이 없다는 계속- 의견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만나는 순간 뭔가 네, 또 할 뭐 수 역할을 저는 이게 있으니까. 솔직한 마음이 나온 것 같아요. 만나서 좋을 일 없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전 트라우마가 있는 총리가 거구나, 트라우마가. 그게 있고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불복하고 그냥 처음에 딱 같이 합시다 이렇게 경선 불복 선언도 안 하고 뒤에서 뭔가 네. 모략을 꾸미고 이제 이랬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녀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특히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없는 사이에 비명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또 계속해서 당장에 신명을 막 공격했단 말이죠. 이상민 의원은 뭐 유쾌한 결별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의원은 이상민 의원은 지금 이별해야 분열할 된다고 때가 하고. 아니에요. 네. 통합을 해야죠. 댓글이 정말 화합을 해야 흥미롭습니다. 되고. 네, 흥미로운데 댓글 읽어볼까요? 제이님께서 이거 명언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만 한 명이 반대로 당기면 반토막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의원이 백지장도 맞들면 나으니 만납시다 이랬더니 한 말이죠. 예. 하긴 서로 당기면 찢어지겠죠. 반토막이 뭐야? 갈갈이 찢어지겠어요. 갈갈이. 그 다음 거요. 네, 같은 당인이 적대시하면 좋을 게 없으니 이낙연 행보가 과연 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며 민주당 지도부도 무조건 비판은 삼가하고 진정성 여부를 잘 파악해서 화합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리하게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진짜 당원이신 모양이네요. 네. 맞는 말이네요. 네. 그 다음 분도 당원 성격이 강한데 당 대표를 먼저 만난 이유 호남 방문이 당원들에게 화합의 모습의 시작이죠. 호남 방문이 먼저면
세를 불려 대표 및 당에 압박하는 것이니 공격 스텝이네요.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못 믿는군요, 이분은. 공격할 거다. 예. 지금은 또 다른 댓글인데요. 지금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대선 기간 때 있었던 일은 잊고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대여 투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낙연 대표가 호남을 막 방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태섭도 또 그쪽에 김태섭 의원도 또 그쪽을 신경 쓴다 그래요. 그러면 서로 해쳐 모여 하는 거냐? 분당하고 신당하는 거냐? 뭐 따로 나가는 거냐? 그래갖고 모두 전멸하자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호남에서 지금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죠.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도 조직력들은 쭉쭉쭉쭉 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민심하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일반 민심하고 조직력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가더라고요. 물론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워낙 선거의 달인들이고 워낙 선거하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쇼미더 영심 어떻게 보셨는지 나중에 또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